자, 이제 그 과학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태양계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식물 쪽 3단원 이제는 3단원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3단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보자면, 일단 먼저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측정한 지구 측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진날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햇빛이 빛의 각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나서 이젠 그런 사실을 토대로 이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정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전부 다 평행하다라는 라고 이제 가정을 두 가지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측정한 지구 크기의 측정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보자면, 이는 이제 원에서 이제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측정 값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측정한 값으로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에서 이제 막대와 이제 막대 끝이 이제 그림자와 이룬 각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7.2도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총 5,000 스타디아, 즉 이제 925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으로 세운 것으로는 이제 360대 지구의 둘레 2파이 r은 이제 중심각의 크기 대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런 예전에 했던 측정 방식이고 이제 현대적인 측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요즘에는 이제 인공위성이 지역 간의 이제 정확한 위도와 경도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 원리의 경우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측정 원리에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측정한 값으로는 이제 그 경도와 같은 이제 두 지점의 위도차와 이제 경도와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온 비례식으로는 이제 360대 지구의 둘레는 이제 두 지점의 위도차 대 이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측정한 방법을 이용하면 이제는 총 약 46,000km가 나오게 되고, 이제 현대적인 측정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약 4만 km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이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측정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오차가 있을 거죠. 왜냐면 사람이 직접 그 거리를 측정했는데 오차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술을 따졌을 때 이렇게까지 가까운 값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그 다음으로 그 달의 크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달의 크기 같은 경우는 겉보기 크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서로 다른 크기더라도 이제 거리비가 크기비가 같으면 이제 서로 같은 크기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측정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형의 닮은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측정해야 하는 이때 이렇게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해야 되는 값으로는 이제 그 둥근 물체의 지름과 이제 둥근 물체와 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또한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으로는 이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비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나온 비례식으로는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대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는 이제 둥근 물체 그 달의 지름 대 둥근 물체의 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결과값을 이제 지구와 달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실질적인 지구의 지름 같은 경우는
지구의 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이제 만 12,800km고요. 그리고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3,474km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구의 지름 같은 경우에는 달의 지름보다 4배 정도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그 다음으로 이젠 운동하는 지구인 자전하는 지구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지구의 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하루에 약 이제 1시간 약 이제 15도씩 이제 지구가 스스로 도는,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젠 이로 인해서 난 현상으로 이제 낮과 밤의 반복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다음으로 천체 일조 운동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반복 같은 경우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가지고 낮과 밤의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천체 일조 운동 같은 경우 이제 태양, 달, 별 같은 것들이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 이제 동에서 서로 이제 하루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현상이고, 이는 이제 겉보기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겉보기 현상으로 이제 북극선을 기준으로 북극선 주위를 이렇게 도는 운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볼게. 이제 태양의 일조운동과 별의 일조운동이 있는데, 태양의 일조운동 같은 경우에 태양이 매일 이제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별의 일조운동 같은 경우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별들이 도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하늘에서 봤을 때마다 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별이 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북극성은 딱 북극 거기 자전축에서 이제 북극 쪽에 위치해 있는 자전축 근처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구의 어느 위치에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각 방향의 하늘마다 보이는 이제 천체 일조운동 이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동서남북으로 분류해주면 일단 동남서북으로 분류해주면 이제 동쪽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위 대각선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별들을 볼 수 있고, 남쪽 하늘 같은 경우에 지평선과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가로로 가는 방향을 볼 수 있고요. 서쪽 하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아래쪽 대각선을 향하게 가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북쪽 하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북극성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제 도는 천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외울 때는 롤러코스터를 생각을 해요. 봐봐. 롤러코스터 보통 티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올라가죠. 처음에 올라갔다가 중간에 멈추는 기관이 있어.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한 명씩 또 도는 코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쪽 하늘 같은 이렇게 올라가고, 남쪽은 이렇게 수평, 서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마지막 북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구의 공전 같은 경우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1년에 이제 한 바퀴씩, 그러니까 하루에 1도씩 도는 현상을 이제 서에서 동으로 도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로는 이제 태양의 연조 운동과 이제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태양의 연조 운동에서 예를 들자면, 태양 같은 경우에 이제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제 1년에 이제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겉보기 운동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황도라는 게 있는데, 이 황도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천구라고 이제 지구가 중심인 일종의 구 형태의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가상의 공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의 공간 안에서 이제 태양의 이제 연조 운동을 하는 경로를 황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황도 12공이라고, 황도 부근에 있는 12공의 12공을 이제 해당 월에 지나게 된다. 그러니까 황도 12공 부근에 이제 있는 이제 12개의 별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까지 이거 연관이 되는데, 이제 태양의 황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1도씩 연조 운동으로 이제 계절에 따라 보이는
일조일씩 이제 연주 운동을 하면서 이젠 가리는 별자리도 있을 거고 가리지 않는 별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지구의 공전으로 이제 그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황도 12宮에 이제 해당 월을 지나게 돼요. 막 지구가 9월이면 태양 같은 경우는 9월 황도 12宮중에서도 9월 달에 뜨는 9월을 상징하는 별자리를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태양이 이제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 달에 이제 그 달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달과 거의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별자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거의 3월 달짜리 3월 달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이제 남쪽 하늘에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달의 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달의 공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서에서 동으로 이제 도는 운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현상으로 이제 달의 위상 변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달의 위상 변화란 무엇이냐, 이제 그 매일 같은 시각에 달을 관찰해도 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 있고 모양이 계속 좀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이젠 이런 게 이제 달의 공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달의 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는 이젠 왜 생기게 되냐면 이제 바로 이제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건데, 이 달이 위치에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각도나 얼마나 반사하는 양도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의 위상 변화의 순서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달이 완전 보이지 않는 현상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승달로 넘어가고 상현달, 그 다음에 이제 초승달로 넘어가고 상현달이 된 다음에 이제 보름달인 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얀달, 그리고 금음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금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상 변화가 되고 이젠 순서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젠 그 위상 변화에 따른 명칭이 있는데 그 위상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자면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젠 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젠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태양빛은 달의 뒷면밖에 안 보이겠죠. 달의 뒷면밖에 비추지 못하고 앞면 같은 경우 아예 햇빛이 아예 비치지 않는 어두컴컴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지구를 봤을 때는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 사각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음력 1일 또는 28일 경우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젠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가끔씩 하늘을 봤을 때, 아침에 하늘을 봤을 때 달의 모양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매일 보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현상이 바로 사하게 일어났을 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제 달의 그림자에 따른 착시 현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상현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 딱 이제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달이 딱 여기쯤 위치했을 때, 태양빛이 이쪽으로 이제 오니까 달이 여기 위치해 있으면 태양빛이 달의 오른쪽 부분밖에 비추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구에 봤을 때는 달이 이제 오른쪽 부분만 보이게 된다는 점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운달과 달리 이건 하얀달과 달리 하얀달 경우에는 이제 달의 왼쪽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 보름달로 넘어가 보자면,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을 때를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고 이는 이제 주로 음력인 7, 8일경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달의 앞면이 이제 태양에 의해서 전체가 다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이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완전 동그란 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하얀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상현달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상현달이 오른쪽이었다면 하얀달은 무조건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생님 그러면 사귈 때 이젠 지구와 달이 이제 달이 이제 지구가 태양 사이에 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달이 보름달 형태일 때 선생님 달 지구 태양이 있는데 태양빛이 지구의 그림자로 인해 가지고 달이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이 안 보이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날아갈 수 있는데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달도 봐봐.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긴 해요. 그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달이 언제나 평행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언제나 평행을 이룰 수는 절대 없잖아요. 언제나 평행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 그 현상은 가끔씩마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젠 이런 두 개의 현상을 일식과 월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식이 이젠 달이 태양을 가릴 때 현상을 의미하고 월식이 이젠 지구의 그림자로 인해서 달이 가려질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이 태양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태양, 달, 지구선으로 완전히 평행을 이룰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개기 일식과 부분 일식이라고 개기 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평행이어가지고 달이 아예 안 보여. 그러니까 달이 아예 안 보이니까 태양이 아예 안 보일 때. 그러니까 달이 태양 완전히 가릴 때를 의미하고 부분 일식 같은 경우는 달이 태양의 일부분을 가릴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식 같은 거는 이제 달이 태양을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젠 태양이 달이 가려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구에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에 따른. 그래서 이젠 이 달의 그림자 부분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서 일식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그다음 월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월식 같은 경우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달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그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 같은 경우에도 개기 월식과 부분 월식이 나눠지겠는데 개기 월식이란 무엇이냐? 달이 완전히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려가지고 완전 안 보일 때를 의미하고 부분 월식 같은 경우에는 달이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월식 중에서도. 그래서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주로 현재 상태가 밤인 모든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태양과 태양과 지구와 달 부분 쪽이고 그 다음으로는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태양계면 뭐예요? 태양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인 즉 항성인 태양과 스스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행성을 도는 또 다른 위성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다 태양 같은 경우는 따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조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단순히 봐서는 태양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태양계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나 좀 중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는 얘기 좀 해보자면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좀 찾아본 거기도 하고 좀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태양 자체도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 은하계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가 있고 이 우리 은하에도 중심에 아주 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 태양계도 이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또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은하계를 봤을 때 우리 그 태양이 그냥 하나의 점인 거예요. 점. 그래서 이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태양풍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됐죠. 태양풍은 뒤에 가서 좀 알게 될 건데 태양풍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태양풍이 굉장히 해롭잖아요. 저에게. 왜냐면 우주 방사선의 일부이기도 하니까 방사성도 주고 게다가 EMP 현상도 일으켜가지고 전자기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태양풍은 우리에게 안 좋지만 이 태양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태양풍들이 이젠 우리 태양풍 말고도 이젠 우리 저 넓은 우주에는 우주 방사선들이 엄청나게 나고 농도가 엄청 높으니까 엄청 해로운 거죠. 행성을 다 죽일 만큼 엄청 해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풍을 통해 가지고 뭐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 일단 제가 듣기로는 태양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밖에서 오는 이런 우주 먼지나 아니 우주 이제 방사선들 다 막아준다고 합니다. 태양풍이었는지 일단 그 태양의 자기장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태양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살짝 우리 태양계를 좀 많이 멀리서 봤을 때는 우리 태양계 보드마커 있으면 좋은데 태양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계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랑 주변 행성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하나의 substance가 있는데 그 주위로 봤을 때 이런 뭐 꼬리가 이 태양계가 움직이면서 이젠 앞쪽에 있는 먼지나 이런 걸 다 치고 가니까 이렇게 운석 떨어질 때 그 화양 꼬리처럼 이젠 아니면 또 혜성의 그 꼬리처럼 이렇게 꼬리가 생겨요. 이게 태양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움직일 때. 그래가지고 이젠 보이저 2호도 있잖아요. 이 보이저 2호가 이 이런 태양풍 그러니까 이 태양이 간섭할 수 있는 이 부분 이 영역을 이젠 영역을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 밖을 벗어나면서 이젠 오류가 뜨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밖에는 수많은 우주 방사선 때문에 전자기기가 방해를 받잖아요. 수많은 오류가 갑자기 뜨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양의 안정권을 벗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이런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태양 덕분이다. 그러니까 태양풍 덕분에 이제는 우리 태양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좀 얘기를 해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태양계 같은 경우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원래 명도 있었지만 명은 행성계에서 좀 빠졌죠? 라고 하고 맞다 오늘 자꾸 TMI를 좀 남발하게 되긴 한데 좀 또 말할 게 이게 태양계 행성 궤도를 봤을 때 다 주를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명왕성이 왜 빠졌냐면 이젠 명왕성이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둬요. 이렇게. 어떨 때는 멀리 갔다가 어떨 때는 균일하지가 않아요. 막 완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행성이라고 불릴 수 없어가지고 최근 현재 행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행성 조건 지금 현재로서 이제 행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야 되고 무조건 구형에 가까운 모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질량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공전 궤도나 주변 선체들을 끌어당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력. 명왕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명왕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성계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명왕성 말고도 최근에 태양계에서 여러 가지 행성들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궤도가 좀 이상해요. 태양계가 여기 있고 행성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나머지 것들 좀 이상하게 막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넓게 돌아. 그래가지고 한때 과학자들이 좀 축적을 했더니 좀 소름이 쫙 돋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태양 말고도 초거대 질량 무언가가 태양계에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행성선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 수가 없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다른 게 없으면. 그래서 혹시 태양계에 또 다른 9번째 행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축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완전 심오한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축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맞아 이어서 이제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수성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에 가장 가깝고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낮과 밤에 이제 표면 온도가 표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에 이제 운석 구덩이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달의 표면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많이 남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제 바로 달처럼 대기가 거의 없어요. 수성이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크레이터 남으면 이제 풍화작용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거의. 근데 이 수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풍화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풍화작용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금성 같은 경우는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행성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로 이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고, 이제 대기압이 약 90기압 정도로 굉장히 기압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이제 표면 온도가 이제 470도로 매우 높은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제 온실가스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온실효과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거. 온실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오는 열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안에 온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는 쉬운데 나갈 때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이 붉은색을 띠게 되고, 이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이제 그래도 화성과 이제 운석구덩이가 있는데, 이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화성이 식민이 살 수 있던 행성을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 갈 거니까라는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성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물이 흐른 흔적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화성 갈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행성 중 가장 크고 엄청 광대한 행성 중에 속하고,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에 가로질 무늬가 있고 대적점이 있는데, 이 가로질 무늬가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이게 특이하게도 그 대기가 있잖아요. 대기가 각 줄마다 조금씩 다르게 흘러.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어디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대기는 이쪽으로 가고, 어느 대기는 이쪽으로 가고,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젠, 검색했을 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대적점이라고 있는데, 이 대적점이, 흔히 말해 좀 거대한 거대한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이클론의 토네이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긴 한데, 그냥 어쨌든 뭐 명칭이 두 개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불리고, 그러니까 대역전 같은 경우에 풍속이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휘말리는 거죠, 마른 풍속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토성 같은 경우에 행성 중에 가장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엄청 큰 바다가 있잖아요. 토성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토성이 뜰 정도예요. 엄청나게 밀도가 낮고, 게다가 성분이 목성과 비슷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표면에 가로줄 무늬가 있고, 그리고 이젠 엄청 예쁜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게 되고, 대개 이것도 이제 목성과 비슷하게 대개 수용돌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뚜렷한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엄청 많아요. 목성도 위성수가 엄청 많이 있고, 대표적인 이제 타이탄 같은 행성들이 위성들이 있죠, 목성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천왕성의 경우에는 이제 천왕성 같은 게 헬륨과 메테인으로 대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록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전축이 거의 누운 채로, 우리 지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직각에서 조금 75도 정도 조금 기운 정도인데, 천왕성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고 고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희미한 고리가 있고, 이것도 위성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천왕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행성인데 왜냐면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어, 음, 잠깐 보이에로는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제임스 웹. 이제 최근에라고 그 제임스 웹이 이제 찍은 그 천왕성 사진인데 봤을 때 고리가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딱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 이게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 형태적으로 너무 너무 아름답게 느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젠 태양계 중에서는 천왕성이 저의 가장 최애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꼭 봐보세요. 한번 꼭 찾아봐가지고 제임스 웹이 찍은 천왕성 사진 이렇게 딱 쳐봐가지고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진짜 거의 홀릴 뻔했어. 그냥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해양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천왕성과 비슷하게 수소와 메테인으로 헬륨과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제 표면에 이제 대기와 소용돌이 이제 대극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희미한 고리가 있고 이것도 똑같이 유성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태양계 내에서의 이제 행성을 구분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는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내행성과 외행성을 기준으로는 이제 지구의 궤도가 있잖아요. 지구의 공전 궤도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행성이냐 외행성이냐 따라 달라지는데 지구의 궤도 안쪽에 있는 행성들이 이제 수성과 금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행성이고 나머지 이제는 화, 목, 토, 천, 해 같은 경우는 다 외행성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지구형 행성과 이제 목성 행성의 경우에는 근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젠 행성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행성 같은 경우는 표면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여기까지가 그 행성이랑 태양계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뒤쪽에 있는 그 식물 쪽 내용은 이젠 따로 영상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지금 과학 그거였고 이제 과학 수업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